K9은 미 육군이 채택하는 최초의 설계 자주포가 될 것이며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 어떤 재원이나 전투 기록보다 K9이 얼마나 큰 발전을 이루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최근 새롭게 공개된 차륜형 자주포 K9MH를 두고 전세계 방산업계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기존 K9 궤도형 차체에서 바퀴만 달아놓은 흔한 수출용 가성비 모델인 줄 알았더니 그 설계도 뒷면을 까보자 완전히 다른 거대한 진실이 숨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차륜형 자주포의 본질은 단순히 타이어를 단 K9이 아니라 세계 그 어느 군사 강국도 감히 성공하지 못한 최첨단 자주포의 하이엔드 기술이 통째로 이식된 기형적인 괴물이었던 것이죠. 이 압도적인 기술 격차로 인해 한국 방산업계는 현재 궤도형 자주포 시장 70% 점유율을 확고히 지키는 것을 넘어서 차륜형 자주포 시장과 미국의 미래 초장거리 포병 사업까지 그야말로 글로벌 방산 생태계를 통째로 꽉 거머쥐게 될 전망인데, 도대체 K9MH에 어떤 충격적인 반전이 숨어 있길래 천조국 미국조차 자존심을 버리고 한국 앞에 줄을 서게 된 것인지 그 소름 돋는 내막을 오늘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et's get it.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거대한 지갑 변동은 미국 엘라베마주 오펠라이카에서 실시간으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하나디펜스 USA가 오펠라이카 현지에 K9MH의 제조와 조립 그리고 험지 테스트를 위한 대규모 생산 거점을 짓고 나선 것입니다. Hanwha Defense USA is investing over $2 million in its Opelika facility to enhance the combat vehicle industry. This Hanwha Defense USA works on a variety of wartime artillery, but this investment will focus on the manufacturing and production and testing of K9 mobilizer howitzers. 단순히 조립 공장을 짓는 수준을 넘어서 남동부와 중서부를 아우르는 거대한 군수 서플라이 체인을 한국 기업이 멱살을 쥐고 미국 내에 깔아주고 있는 셈인데, 이 오펠라이카 공장에서 쏟아져 나올 K9MH의 실체적 성능을 살펴보면 미국이 왜 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지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한화가 최근 공개한 K9MH의 작전 영상을 보면 기존 유럽의 콧대 높은 차륜형 자주포 라이벌들을 압살해버리는 오버스펙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프랑스의 시저나 스웨덴의 아처 같은 기존 유럽산 자주포들은 차륜형이 가지는 구조적 하중 한계 때문에 탄약 탑재량이 고작 20발 남짓으로 빈약하거나 심지어 병사들이 밖으로 튀어나와 적의 드론 위협을 받으며 위험천만한 수동 장전을 거쳐야 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K9MH는 궤도형 K9A2에 들어가는 무지막지한 완전 무인 자동화 포탑을 차륜형 차체 위에 그대로 얹어버리는 괴력을 선보였는데요. 승무원들이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방탄 캡슐 안에 앉아 버튼만 누르면 무인으로 운영되는 로봇팔 2개가 무려 48발의 폭탄을 분당 9발의 속도로 미친듯이 쏟아내게 됩니다. 쏘고 나서 적의 대포병 레이더가 위치를 파악하기도 전에 시속 100km의 속도로 도망가버리는 슈덴스쿤 능력은 라이벌들이 감히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압도적인 생존성을 보여주죠. 사실 미 육군이 K9MH의 눈독을 들이는 진짜 속사정은 그들이 수조원을 들이붓고도 말아먹은 차세대 자주포 프로젝트 때문인데요. 바로 미국의 사거리 연장 포병 사업이었던 얼카 프로젝트의 처참한 실패입니다. 미국은 적의 사거리 밖에서 일방적으로 타격하겠다며 무려 9m에 달하는 58 구경장 포신을 기존 팔라딘 자주포에 억지로 우겨 넣었는데, 그러다 보니 수천도의 열폭풍과 약실 압력을 포신이 견디지 못해 고작 수십 발 만에 내부 강선이 녹아내리게 되는 사태가 발생했죠. 결국 2024년 3월 사업은 폐기됐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거리 연장 사업이 실패했는데 왜 대안으로 찾는 차세대 자주포들이 여전히 52 구경장인지 의아하실 텐데, 그건 독일의 RCH-155나 한국의 K9MH 등 현재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당장 실전 배치가 가능할 만큼 기술적 성숙도가 완벽하게 확보된 포 시스템의 물리적, 야금학적 한계점이 바로 52 구경장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입장에선 58 구경장이라는 신기루를 쫓다가 당장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매일같이 증명되고 있는 포병 화력의 공백을 메우지 못할 바에야 일단 전세계가 검증을 끝낸 52 구경장 표준 플랫폼을 누구보다 빠르게 도입하는 쪽으로 타협해버린 것이죠. 그러나 사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미국일 텐데, 포신의 길이를 당장 늘릴 수 없다면 남은 방법은 단 하나, 포탄 자체의 비행 효율과 추진력을 극대화하는 것뿐인데요. 미 육군은 포신을 늘리는 대신 포탄 뒤쪽에 특수 로켓 모터를 달아 사거리를 비약적으로 늘리는 차세대 사거리 연장탄 XM1113과 미군 제식의 최고급 초정밀 유도탄인 엑스칼리버의 체계 통합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세계 방산업계를 경악하게 만든 기가 막힌 사건이 터졌는데요. 전세계 수많은 자주포 중에서 오직 한국의 K9만이 미 육군의 요청으로 미국이 개발한 발당 1억짜리 엑스칼리버 유도탄과 신형 XM1113을 호환 테스트 진행하였으며, 심지어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50km 밖 표적 정중앙에 정확히 꽂아놓고 미국 시스템과의 100% 호환성을 증명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이건 서막에 불과했는데
있는데요. 더 충격적인 건 지난해 12월 하나 디펜스 USA가 미 육군 전투역량 개발 사령부와 공동 연구 개발 협정, 즉 크라다를 전격 체결하며 미국이 얼카 프로젝트를 취소하며 남긴 차세대 58 구경장 장포신 관련 핵심 기술을 한국이 합법적으로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 육군이 58 구경장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기초 연구와 시제품 제작에 쏟아부은 1조 9천억짜리 데이터와 약실 압력 데이터를 한국이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고스란히 챙겨와 자국의 튼튼한 K9 차체 위에 얹어서 한국의 독자적인 58 구경장을 완성하는 밑바탕으로 써먹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럼 왜 천조국 미국은 그 귀한 1조 9천억짜리 원천 기술을 하필 지구 반대편 한국에 넘겨줄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는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제조 인프라 때문입니다. 미국의 얼카가 처참하게 실패한 결정적 이유는 미 국방연구소의 천재들이 아무리 완벽한 도면을 그려내도 그 머릿속의 설계도를 실제 강철로 수천 번 똑같이 깎아낼 중공업 제조 생태계와 소재공학 인프라가 미국 본토에 완전히 붕괴되었기 때문인데요. 반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고정밀 제강 능력을 갖춘 철강사들이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그 5톤짜리 특수강 덩어리를 1000분의 1mm 오차로 일정하게 깎아내는 화포의 명가 현대 위아의 가공 기술력이 시퍼렇게 살아있죠. 3000도의 열을 견디는 특수합금강 포신을 일정한 수율로 쏟아낼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사실상 한국뿐이니 미 육군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58 구경장을 현실의 강철로 빚어내 구현해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대한민국 방산업계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한국은 무슨 수로 58 구경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 기적같은 해답은 바로 한국 특유의 하이테크 소재 공학에 있습니다. 한국연구진은 단순히 쇠를 더 두껍게 깎는 무식한 아날로그 방식을 가차없이 버리고 진공 상태에서 플라즈마를 이용해 포신 내벽 금속 조직 자체에 질소를 강제로 침투시켜 표면 경도를 기존 대비 수십 배 끌어올리는 플라즈마 지라 처리 기술을 전격 적용했는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녹는 점이 무려 3000도에 육박하는 초고융점 희귀금속인 탄탈륨을 포신 내부의 통째로 코팅해버리는 탄탈륨 끔 라이닝 기술로 9m짜리 대형 58 구경장 포신 내부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균일하게 입혀내고 이를 대량 양산할 수 있는 제조 공정 기술을 완벽하게 실용화 단계까지 끌어올린 세계 최초의 국가가 바로 한국이죠. 화약 폭발의 화학적 부식과 포탄이 긁고 나가는 물리적 마찰을 동시에 틀어막아버리는 이 압도적인 코팅 기술 덕분에 미국이 50발만 쏘면 녹아내리던 포신을 한국은 수백 발, 나아가 1000발 이상으로 억제해내며 세계 최초 155mm 58 구경장 자주포 실용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초고난도의 기술력과 오펠라이카라는 현지 인프라 깔기가 맞물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초대형 미 육군 차세대 자주포 현대화 사업은 사실상 한화가 최종 승리자로 도장을 찍고 가져갈 수밖에 없는 완벽한 판이 깔리게 되는 중인데 미군은 극단적인 보호무역 기조 속에서 자국 내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유사시 끊기지 않을 거대한 서플라이 체인을 보장할 파트너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한화는 이미 미국 심장부에 공장을 올리고 미군의 핵심 화포 기술까지 공유하는 운명 공동체가 되어버렸으니 사실상 자주포 도입 사업의 본게임이 시작도 전에 승패가 기울어버린 거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이런 펜타곤의 압도적인 신뢰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닌데요. 지난 2020년 한국 방산기업 최초로 미 육군 애리조나주 유마 성능평가 시험장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크라다, 즉 미국 차세대 포탄을 공유하는 K9 현지 테스트가 이 모든 시작점이었죠. 이에 해외 군사 전문가들 역시 현재 상황을 두고 미국이 오히려 한국의 고개를 숙이며 애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표현하면서 한국 K9의 성능과 확장성에 경이롭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K9A3가 아직은 이론적인 개념에 가깝다면 가장 의미 있는 단기적 개발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타국의 자주포를 구매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국가가 얽혀 있습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미 육군은 90년대 이후 노후화된 M109 팔라딘을 교체하기 위해 수차례 시도했으나 매번 이런저런 이유로 실패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무려 3개 이상의 서로 다른 프로젝트가 폐기되고 수십억 달러가 투입되었음에도 미국인들은 1세대 모델이 19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 포의 대체품을 여전히 찾지 못했습니다. 2024년 4월 미 육군은 해외 설계안을 명시적으로 제안받는 공식 정보 요청서 RFI를 발행했는데 이는 주요 지상전투 체계에 있어서 전례가 거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는 유마 시험장에 K9을 가져가 50km 거리에서 엑스칼리버 유도포탄을 발사하며 미국산 탄약과의 완벽한 호환성을 증명했고 군 수뇌부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5년 12월 미 육군은 이전 프로젝트에서 성공적이었던 단 하나의 부품인 장사정 포신을 K9 차체에 탑재하기 위해 하나와 연구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나는 엘라베마의 신설 공장에서 이 자주포를 생산하겠다고 제안했으며
미 육군은 올해 말 최종 승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만약 미국이 이 계약을 받아들인다면 이는 미 육군이 채택하는 최초의 외국산 설계 자주포가 될 것이며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 어떤 재원이나 전투 기록보다 K9이 얼마나 큰 발전을 이루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주포 한 문도 설계하지 못하던 나라에서 25년 만에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이제는 미국의 안방까지 넘보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서울을 겨냥한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시작된 자주포치고는 꽤나 훌륭한 성과 아닌가요? 한편 한국 K9의 진심인 미국은 급기야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특혜를 하나 더 내주며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가 아칸소주 파인 블러프 아스날 부지 내에 무려 1조 9천억을 투입해 대규모 탄약 및 장약 공장을 짓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이 파인 블러프 아스날이 대체 뭐길래 난리냐면 다름 아닌 현역 미 육군이 엄격하게 통제하고 경계하는 찐 군사기지 내부의 땅이기 때문인데요. 세계 최강 미군이 자국 1급 군부대 안의 땅을 떡하니 떼어 외국계 방산기업에게 들어와서 거대한 공장을 지으라고 내준 것은 근대 국방안보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충격적인 사건이죠. 당연히 전세계 외신과 글로벌 방산 매체들은 펜타곤이 한화에게 사실상 보이지 않는 영구 독점 보증 수표를 끊어준 것이라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유럽의 내놓으라 하는 라이벌 국가들은 감히 미군 군부대는커녕 미국 현지의 공장도 짓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은 유일하게 미국 안보 공급망에 심장부를 파고들어 물리적인 알박기를 시전해버린 것이죠. 이 아스날 부지 공장이 진정으로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자주포라는 단발성 판매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방산의 진짜 노다지인 포탄 판매의 파이프라인이 완성되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일반 포탄이 아닌 미국의 차세대 포탄인 XM1123과 고성능 모듈형 장약 MACS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Pine Bluff Arsenal is poised to help reshape the future of U.S. munitions production. The Army announcing it will move forward with a plan to lease land at the arsenal to a defense company. The Army is awarding an enhanced use lease to Hanwha Defense USA, and local leaders say the impact could be significant. Explosives and propellants, the materials behind the 155mm artillery shells. 한화의 이 현지 공장이 본격적으로 굴러가기 시작하며 미군이 쏘아올리는 차세대 포탄의 가장 핵심인 고부가 가치 장약 원료 생산을 철저히 독점하며 연간 최소 2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고정 납품 계약이 기기적으로 발생하게 되죠. 설령 만에 하나 미국 차세대 자주포 사업을 유럽이 먹게 되더라도 그 유럽 자주포가 쏘는 화약의 막대한 마진과 수익은 미국 GD와 한국 한화가 반반씩 나누어 먹는 꿀 모델이 미국 영토 내에 완벽하게 구축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일련의 흐름을 지켜보면 이제 K9 계열은 단순히 글로벌 무기시장에서 가성비로 잘 팔리는 명품 자주포 하나를 지칭하는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과거 세계 방산시장의 후미진 변방에서 미국의 면허 생산 도면이나 베껴 그리며 렌치나 돌리던 조립공장 대한민국이 불과 수십 년 만에 전세계 궤도형 자주포 시장을 70%나 집어삼키고 이제는 글로벌 방산의 절대 심장부라 불리는 미국 본토 한복판에 당당히 진격해 차륜형과 궤도형 탄약 장약 그리고 미래 58 구경장의 기술 표준 자체를 지휘하고 설계하는 절대적인 생태계 포시자로 진화해버렸습니다. 지금 한국 K9은 그 이름 자체가 글로벌 포병 시스템의 절대적인 척도이자 자주포 명칭 그 자체가 되어버린 위대한 역사를 실시간으로 써내려가고 있는데 오늘 있기까지 밤낮으로 고생하신 한국 엔지니어들께 존경의 박수를 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평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고 희생자분들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전 세계 포병 관계자들이 K9MH 영상을 보고 나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잘 만들었네 수준이 아닌 수십 년간 쌓아온 포병 교리가 통째로 무너지는 걸 눈앞에서 목격했기 때문인데요. 도대체 이 차륜형 자주포의 어디가 그렇게 충격적이길래 전문가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et's get it. 정면에서 바라본 K9MH의 첫 인상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수 차량 명가 타트라 사이에 8x8 특수 고기동 차륜형 플랫폼 위에 155mm 52 구경장 포탑이 떡하니 얹혀있고 운전석 캡은 방탄, 방폭 설계가 적용된 장갑 캡인데요. 보는 순간 이건 단순히 트럭 위에 포를 올린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직감하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K9MH는 단순히 K9 썬더의 바퀴만 단 게 절대 아닌데요. 차륜형이지만 현가장치에 독립 유기압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포 사격 시 발생하는 반동을 차체가 직접 흡수해버립니다. 이 서스펜션 하나가 뒤에 나올 사격 속도와 이동성 전체의 판도를 바꾸게 되죠. 비포장 험로를 드론으로 내려다본 장면을 보면 그 의미가 바로 와닿는데요. 30톤 중량의 대형 차량이 안정적으로 커브를 돌고 있습니다. 8개의 바퀴가 노면과 완벽하게 접지하며 차체를 수평으로 유지하는데 궤도형이었다면 이 코너에서 속도를 확 줄여야 했겠지만 K9MH는 승용차처럼 자연스럽게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그 비결에는 K9MH가 단순한 전륜 조향이 아니라 전후륜 복합 조향 시스템이 적용되어 회전 반경이 극적으로 줄어든다는 데 있는데요. 험지에서 후진 없이 방향 전환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포진지를 바꿀 때 시간 손실이 최소화됩니다. 산악지형, 좁은 농로, 숲속 도로를 K9MH는 독립적으로 기동하고 포진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약 26.5도 경사의 오르막을 K9MH가 전혀 힘들이지 않고 올라가는데 바퀴 슬립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인데요. 8개의 바퀴가 노면을 완벽하게 몰고 있다는 뜻이죠. 험로 생존성도 압도적인데요. 타이어 하나하나에 럼플렉 기능이 있어서 피탄되어 공기가 빠져도 수십 킬로미터 추가 기동이 가능하고 중앙 집중식 타이어 공기압 조절 시스템, 즉 CTIS가 탑재되어 있어 운전석에서 버튼 하나로 포장도로용 고압에서 험지용 저압으로 순간 전환이 됩니다. 이 단 하나의 기능이 포장도로 최고 속도와 험지 접지력을 동시에 확보하게 해주는 마법의 스위치라 불리만 하죠. 악천 후에도 끄떡없는데 빗속에서 전력 질주하는 K9MH를 보면 IP67 이상의 방수, 방진 설계에 히터 에어컨 통합 환경 제어, 습도 관리, 전장비, 밀폐 설계가 적용되어 있어서 영하 40도의 혹한부터 영하 50도의 사막까지 지구상 모든 기후 환경에서 작정이 가능한 터라 미국, 유럽, 중동 등 수출 잠재력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일단 한국에서 통하면 전 세계에서 통한다는 게 이제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럼 기동력만 좋냐? 사실 기동력은 맛보기입니다. K9MH의 행군 대형에서 사격 준비까지 걸리는 시간은 불과 2분 이내인데요. 이 2분 안에 차량 정지, 포탑 회전, 사격 재원 입력, 자동 장전 준비가 전부 완료되죠. 자주포에게 있어 속도는 곧 생사의 문제라 할 수 있는데 현대 대포병 레이더는 포탄 궤적을 추적해 발사 위치를 15초에서 30초 내에 특정하기 때문입니다. 진지 전개가 느린 포병은 그 자체가 자살 행위죠.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전 세계 포병 관계자들을 진짜로 경악시킨 장면은 따로 있습니다. 탄약 모듈 내부를 찍은 영상인데요. 그 안에 산업용 로봇팔 2개가 나란히 대기하고 있고 양측에서 빼곡하게 적재된 155mm 포탄들, 중앙에 컨베이어 레일, 하단에 이송 트레이, 초록 LED가 시스템 준비 완료를 알리고 있는데 이걸 보는 순간 이건 무기가 아니라 마치 하나의 자동화 공장을 떠오르게 했죠. 작동 방식 또한 압도적으로 좌우 로봇팔이 역할을 분담해서 한쪽은 탄체를 짚고 다른 한쪽은 장약을 짚습니다. 두 팔이 동시에 병렬로 작동해 장전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하죠. 육 자유도 관절 덕분에 어떤 각도에서도 탄을 정확하게 장전 위치에 가져다 놓을 수 있고 내장된 비전 시스템이 탄약 종류를 자동 식별해 정확한 위치에 장전합니다. 포탑 내에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완전 무인 자동화죠. 이 로봇팔이 다루는 물체가 45kg짜리 포탄인데 성인 남성도 반복해서 들기 힘든 데다가 너무 세게 잡으면 신관이 손상되고 너무 약하게 잡으면 낙하하는 그 좁은 범위에서 완벽한 정밀 토크 제어로 집어냅니다. 차량 진동으로 흔들려도 탄을 놓치지 않는 적응형 그립 압력 제어까지 들어가 있고요. 이러한 기술 수준은 자동차 생산 라인의 산업용 로봇의 군용 내충격 내환경 설계를 통째로 더한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게 합쳐진 결과가 59초 21 9발로 증명되었는데요. 6.6초에 한 발. 이 속도는 숙련된 인간 장전수의 물리적 한계인 최소 10에서 15초를 완전히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포병의 화력은 단순히 포신 수가 아니라 단위 시간당 투사 탄약량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9발이라는 숫자에는 전술적으로 또 다른 결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통상 대포병 레이더가 역탐지에서 반격 포격을 가하기까지 최소 60에서 90초가 걸리는데 K9MH는 59초에 9발을 퍼붓고 적 포병이 반격을 결정하기 전에 이미 이탈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편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중국 국영방송 CCTV에서 K9MH를 의식해서인지 155mm 차륜형 자주포 PCL-181 훈련 영상을 뜬금없이 공개했습니다. 분명 홍보하려고 만든 영상인데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 영상이 중국 포병의 민낯을 스스로 드러내버리는 결과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선 영상 도입부부터 곡괭이와 삽으로 지면을 파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중국 측 자막도 이를 스스로 원시적인 힘 작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차륜형 자주포임에도 방열 절차에 인력 굴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결정적인 전술 개념의 결함입니다. 즉 진지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의미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확인된 것처럼 방열 중 자주포와 승무원은 가장 취약한 상태인데 굴착 작업이 이 취약 시간을 수분 이상 추가로 연장시키는 거죠. 또한 여러 장면에서 자주포들이 포신 전체를 대형 천 덮개로 감싼 채 이동하거나 대기하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현대 자주포는 포구 캡 정도만 사용하는데요. 그러나 포신 전체를 천으로 덮어야 한다는 건 내부 강선이나 포구 제동기 구조물 자체가 모래 먼지 수분 침투에 취약하다는 걸 운용자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죠. 급작스러운 명령이 떨어지며 덮개를 벗기는 시간까지 추가로 붙어버리는 등 즉흥 사격이 아예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조준 방식은 더 처참한데요. 영상 전반에 걸쳐 병사가 눈을 조준경에 직접 대고 조준하는 장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병사가 손으로 계산값을 수첩에 직접 적는 장면도 포착되는데 K9, 펜저하비치 2000, 아처 등 현대 자주포는 전부 GPS INS 기반 자동 방위 결정이 가능하며 인간이 광학 조준경으로 시각적으로 조준선을 맞추는 절차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수동 광학 조준 방식은 1960년에서 1970년대 견인포 수준의 절차이죠. 자막은 정밀 타격을 강조하는데 인간의 눈에 의존하는 현실과의 간극은 너무나 큽니다. 장전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수동으로 병사 2인이 155mm 탄채를 두 손으로 들고 포강에 직접 밀어넣습니다. 탄약 무게 45kg을 사람이 직접 수동 장전하면 분당 2발이 빠른 수준으로 만약 병사가 지치게 되면 이 속도가 더 떨어지게 되죠. 또한 자주포 주변에 약 5명의 병사가 차체 외부에 분산 노출되어 있는 모습이 반복 등장하게 되는데요. 대포병 역사격 포탄 한 발의 근접 폭발만으로 복수 사상자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인데다 사격 후엔 병사들이 삽을 들고 포 주변을 정비하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차량 고정이 불안전해 사격 후 집안이 파이거나 차체가 밀린 것을 보정하는 작업이죠. 즉 연속 사격 능력도 제한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영상을 보면 중국군은 사격 전에 진지 구축과 방열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고 심지어 차체 후방에 거대한 스페이드까지 내려꽂음에도 반동을 전혀 잡지 못하는 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스페이드 하나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전개 시간이 수분씩 추가로 붙고 그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 나서도 사격 반동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으니 지속적으로 느즈막한 대응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런 개반동이 차륜형 PCL-181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인데요. 수십 톤에 달하는 중국산 궤도형 자주포에서도 사격 후 차체 밀림과 집안 치마가 반복적으로 관찰됩니다. 차체 중량으로 반동을 눌러야 할 궤도형에서조차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건 이게 플랫폼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포병 전반에 걸친 반동 흡수 설계 자체의 구조적 결함이라는 뜻이죠. 반동이 졌다고 있는데 정확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끝이 아닌 지휘 통신도 현대전과 전혀 맞지 않는데요. 지휘관이 외부에서 손에 핸디 무전기를 들고 통화합니다. 현대 자주포 포대는 디지털 사격 통제 네트워크에 통합되어 명령이 자동 전달되는데요. 비암호화 무전 통신은 적에게 포대 위치를 알려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게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이미 명확히 증명된 사실입니다. FCX 단말기도 전형적인 2000년대 초 군용 단말기 수준으로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쏟아붓는 중국이 왜 이 수준에 머물고 있느냐는 생각까지 들 정도이죠. 사실 중국 포병은 출발 자체가 기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러시아의 무스타나 기아친트 방식을 베끼기에서 시작된 한계가 그대로 유전된 것으로 중국은 모듈 장악의 연소 찌꺼기 문제와 사격 후 잔여물 처리 그리고 로봇팔의 고속 제어 링크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사격 충격이 발생하는 미세한 유압 전동 오차로 인해 탄걸림 형상이 자주 발생했던 것이 결정적이었죠. 결국 중국은 이 병목 때문에 기술적 난이도가 훨씬 낮은 트럭 위에 포를 얹고 사람이 밖에서 조작하는 PCL-18 1차륜형으로 임시 변통이자 주력을 선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최근에서야 차체를 늘리고 하이브리드 구동계를 넣은 개량형 PLZ-05B를 테스트 중이지만 양산 및 배치는 이미 몇 발 늦은 상태입니다. 과거 마오쩌둥이 부르짖던 포병은 전장의 지배자라는 말, 그 타이틀은 이제 포 구경이 크고 머릿수가 많은 군대의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혹한 환경 내에서도 오차없이 돌아가는 고신뢰성 무인 자동화 기술, 그리고 승조원의 신중성을 보장하는 전술적 유연성을 모두 갖춘 대한민국 K9 자주포 시리즈야말로 현대 전장의 진짜 지배자로 등극했는데요. 중국이 아무리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쏟아부어도 기초정밀 기계공학과 소프트웨어 제어 기술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한 이 화력의 주도권은 결코 한국을 넘어설 수 없을 것이 확실합니다. 반대하면 중국인, 오늘의 한 줄 평, 중국은 차이나서 차이나. Det var gøy. Vi gjorde jo det vi pleier å gjøre med drill. Hva gjorde han der inne da? Han var skytter, så han trykket på avtrekknappen. På korrespons i dag har jeg fått også demonstrert det artilleriet vi har kjøpt inn og fått K9 fra Sør-Korea. 지난 5월 27일 경남 창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제2공장, 여기에 예상치 못한 인물이 떴습니다. 바로 스웨덴 국방부 차관 페테르 산드발인데요. 못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왜 왔냐는 건데, 스웨덴 무기 수입을 총괄하는 부서가 K9 자주포 생산 라인을 직접 쭉 한 바퀴 돌고 시승까지 한 뒤 구매 추진 의사를 확실하게 밝히고 왔다는 것이죠. 요즘 하도 K방산이 잘 나가는 데다가 K9 자주포 하면 이미 글로벌 1위 점유율로 유명하니 별 대단한 소식이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는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구매 잠재국 자체가 바로 스웨덴이라는 건데요. 스웨덴은 자주포 종주국 중 하나로 본인들 손으로 만든 세계 최고급 차륜형 자주포 아처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게임 체인저로 불리며 러시아군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고 있는 그 아처의 보유국인 것인데, 그 본주국 국방차관이 왜 굳이 K9에 이토록 지대한 관심을 내비치는 것일까요? 이는 단순히 지나가는 길에 들리는 수준의 쇼맨십이 아닌 또 다른 숨겨진 진짜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그 소식 리얼리즘에 한번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Let's get it. 사실 스웨덴이 최근 K9에 관심을 보인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이미 작년 12월에 디펜스 블로그가 대놓고 스웨덴이 한국 K9 자주포 구매를 검토 중이라고 하였죠. 매체에서는 스웨덴 국방기획자들은 깊은 눈과 험한 지형에서 작전 가능한 궤도형 자주포 도입 옵션을 연구 중이다. 자륜형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나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놀라운 건 이게 그냥 기자 추측이 아닌 스웨덴 육군 자체 평가에서 나온 오피셜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진짜 의문이 생기는데, 아처는 뭐가 문제인 것일까요? 아처로 말하면 첨단 자동장전 장치를 탑재해 30초 만에 사격 자세를 잡고 1분 안에 사격 임무를 끝낸 뒤 빠지는 슈덴스쿠스의 정석으로 알려져 있으며, 도로 위 차륜형에서는 비빌 상대가 없는 실전 증명된 자주포로 불리죠. 그런데 말입니다. 스웨덴 사람들이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 도로 위에서는. 자, 이 한마디, 이게 오늘 영상의 주된 포인트입니다. 도로 위에서는. 스웨덴 최고원이 일간지 다겐스 뉴에테르가 작년 말 무슨 기사를 냈냐, 제목부터가 살벌한데요. 아르쉐르 레케르인테, 번역하면 아처로는 부족하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과연 누가 했을까요? 바로 스웨덴 육군 참모총장이었죠. 본인들 자주포 가지고 본인 입으로 아처는 도로 위에서 매우 뛰어나지만 깊은 눈과 험한 야지 지형에서는 한계가 명확하다 라고 했는데, 특히 육군 참모총장은 콕 집어 북부 지형에서 궤도형 자주포 없이 작전하는 것은 적의 표적이 될 위험을 높인다. 그러므로 궤도, 트랙, 무한 궤도형 자주포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까지는 어디까지나 그냥 종이 위의 계획으로 궤도형을 검토하겠다 수준이었는데, 놀라운 건 현재 그것을 넘어 스웨덴 차관이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을 정도까지 되었던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이어지는데, 2026년 2월 말부터 3월에 걸쳐 열린 북극 나토 연합훈련 콜드 리스폰스 2026이 바로 그것입니다. 콜드 리스폰스, 이름 그대로 추위에 응답하는 훈련으로 노르웨이가 주도하는 북극권 나토 대규모 연합훈련입니다. 특히 올해는 진짜 의미가 남달랐는데, 스웨덴이 이번에 나토 가입 후 처음으로 콜드 리스폰스에 참가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번 훈련 규모가 어마어마했는데, 영국 코만도, 미 해병대,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다 들어온 데다 자주포만 봐도 독일 펜저어비치 2000, 프랑스 세자르,
스웨덴 아처, 그리고 노르웨이와 핀란드의 K9 등 사실상 자주포의 월드컵이 열린 셈이었죠. 더 중요한 건 위치가 북극이라는 데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현장 기자 제이크 에스프타인이 노르웨이 세트르모의 사격장에서 직접 송고한 기사를 보면 노르웨이 국방군 작전사령부 환경 담당관 마리안네 벨가 노르웨이에서 진행한 훈련 중에서 날씨로만 따지면 역대 최악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언급했는데요. 1년 365일 추위에 사는 사람들이 최악이라고 평가했을 정도니 엄청났던 것이죠. 심지어 단순히 추위만 문제가 아니었는데 눈은 디폴트이고 오후 또는 비가 오는 날 또는 해가 잠깐 갤 때 두꺼운 눈이 진흙으로 변하는 순간이 더 최악의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핀란드군 안전 담당관 유아 히르시마키 소령은 공식 보도에서 비로 인해 도로 표면이 질퍽해지고 눈더미가 위험한 진흙탕으로 변했다. 두꺼운 눈 아래 녹아내리는 개울과 늪이 북극 지형에 익숙하지 않은 일부 기계와 부대원들을 당황하게 했다라고 말했을 정도였죠. 이때 안타깝게도 스웨덴 아처의 기동성 약점이 만천하에 까발려지게 되었는데 눈길과 진흙 위에서 바퀴가 가라앉고 속도도 내지 못해 스노우 체인은 기본이고 울창한 산림에 길은 좁아서 작전 후 후퇴시 돌아가는 길에도 회전하지 못해 후진으로 나가야 했으며 특히 눈이 오는 영하 20도 추위에서 병사들이 직접 손으로 장약과 포탄을 날라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훈련 2개월 뒤에 열린 다이나믹 프론트 훈련에서는 날씨가 좀 나아지자 아처의 실제 사격 영상이 공개되었지만 콜드 리스폰스 훈련에서는 단 하나의 실전 사격 영상이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여기까지는 그렇다 칠 수 있는데 가장 큰 결정타가 훈련 끝나고 나온 스웨덴군 내부 보고서에서 터지게 됩니다. 훈련에 참가한 스웨덴 보된 포병연대 소속 소위 올로프 쉐를링은 아처에게 부족한 것은 전술적 기동성에 대한 보장이다라면서 한국의 K9을 콕 집어 한국의 K9 썬더 같은 궤도형 시스템은 핀란드와 노르웨이가 이미 운용 중이고 이런 시스템은 기동부대의 공격을 따라가며 어디서든 관접 화력 지원을 보장할 수 있다고 했죠. 특히 탄약 적재로 고생했던 아처 포병 부대원들을 떠올리며 K9 썬더는 48발을 적재할 수 있는 반면 아처는 21발에 그친다 라고 했고 한마디 더 얹어 K9 썬더는 중앙축 선해와 우수한 야지 기동성을 가지고 있어 은폐된 지형에서 더 쉽게 기동하고 적의 대화력 전이 영향을 미치기 전에 후퇴할 수 있다라고 했죠. 글만 봐도 부러움이 뚝뚝 떨어지는데 누가 보면 하나 측에서 로비라도 한 줄 알 정도입니다. 실제로 이번 훈련에 참가한 모든 국가들이 부러워할 만한 K9에 대한 놀라운 장면도 포착되었는데 바로 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리터가 훈련 현장을 방문했고 K9 자주포에 직접 탑승해 심지어 사격까지 본인이 진행한 후 따봉을 날리면서 극찬했다는 것입니다. 현장에는 아처는 물론 독일 펜저비치 2000, 프랑스 세자르까지 있었는데요. 그러나 리터가 직접 올라타서 직접 사격 버튼을 누른 자주포는 노르웨이군 K9이었죠. 나토 사무총장이 진열된 수많은 동맹국 무기 중에서 K9을 골라 탔다는 건 단순히 사진 한 장 더 받고 격려하는 수준을 넘어서 K9이 사실상 나토 표준 화력체계임을 인증한 것이라 봐도 무방하죠. 한국의 무기체계인데 말입니다. Hvordan var det å ha Mark Rutte om bord? Det var gøy. Vi gjorde jo det vi pleier å gjøre med drill. Hva gjorde han der inne, da? Han var skytter, så han trykket på avtrekknappen etter at en av crewet hadde ladet kanonen. Så fikk han ordre om step aside fire, så trykket han på knappen. Satser på at han traff bra. Han syntes det var spennende at det var mange kvinner i lederstillinger i det norske forsvaret. Har dere hatt en større hedersgjest i vogna tidligere? Nei, det har vi faktisk ikke. Tropp 2 hadde jo kronprins i går, da. Så, men ja. Grei erstatning for det, da? Ja, det vil jeg nå si. 실제로 이 장면을 본 노르웨이 사람들은 매우 즐거워했는데 노르웨이 국방부 장관 토레오 산드비크는 한국에서 도입한 K9이 이번 훈련 중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며 극찬을 남겼습니다. 이건 진짜 잘했을 때 나오는 반응이었죠. På Cold Response og i dag har jeg fått også demonstrert det artilleriet vi har kjøpt inn, altså K9 fra Sør-Korea, som fungerer veldig godt. Veldig imponert å se hvordan norske soldater håndterer det. Vi bygger nå raskt opp Forsvaret. Et enstemmig storting har stilt seg bak forsvarsløftet. Det var godt å se at de kapasitetene vi kjøper, de er nå på plass. Så kommer det mer. Nå har vi også kjøpt langtrekkende presisjonsdrill som kan skyte 500 km. Vi bygger nå ut nye bygg, lager, fyller opp med ammunisjon, og så trener vi flere soldater. På Cold Response så øver vi i å operere sammen med allierte. 14 nasjoner,
32 000 soldater her i Norge og i Finland, og i lufta til sjøs med. For vi blir sterkere sammen med NATO. Vi kommer til å forsvare hver centimeter av NATOs territorium som noen skulle angripe. 현재 K9은 훈련 주최국인 노르웨이와 핀란드 외에 폴란드,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튀르키예 등 유럽에서만 6개국에서 운영 중이며 또 다른 나토 회원국인 스페인, 캐나다도 협상 막바지에 있습니다. 스웨덴 입장에서 본인들은 이제 막 나토에 들어갔으니 상호 운용성이 가장 중요할 텐데 주위를 둘러보면 주변국 모두가 K9으로 무장하고 있는 데다가 그 K9이 펄펄 날고 있을 때 본인들은 아척 끌고 와서 진흙에 박혀있으니 궁금해서라도 K9 쓰고 싶을 지경일 것입니다. 게다가 본인들 군이, 본인들 참모총장이, 본인들 군 분석관이, 본인들 신문이 다 아처로는 부족하다라고 합창을 하고 있으니 말이죠. 이외 스웨덴 페테르 산드베 차관이 훈련이 끝난 뒤 아처에 대한 비판 보고서가 나오자 즉시 비행기표를 끊고 한국으로 온 것입니다. 그럼 K9은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뛰어난 것일까요? 우선 야지 기동성입니다. 무한궤도로 인해 진흙이고 깊은 눈이고 일단 밀고 들어가죠. 게다가 중앙축 선회, 즉 제자리에서 빙글 돌 수 있는 피벗이 가능한데 이는 좁은 진지에서 자세를 휙휙 바꿀 수 있다는 것이고 사격 전개 및 후퇴, 처음과 끝을 좌우하는 기동성을 극대화시켜주는 것이죠. 게다가 생존성까지 뛰어난데요. 특히 위장과 은폐 측면도 가끔 맡고 있는데 노르웨이 포병대대 작정 장교 카이아르네 슈에트의 소령은 감시 및 공격 드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짐에 따라 포병은 위장과 은폐에 더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라면서 자주포 킬러인 드론을 피하기 위해서는 잘 숨어야 하고 잘 숨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도로여 뻔한 자리가 아니라 숲 안쪽 깊숙한 곳에 들어가야 하기에 K9의 생존성이 훨씬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전세계 포병 교리에 정답치기가 되어가고 있는 한국의 K9, 과거를 생각하면 감개무량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2026년 예상 수출 규모 56조 원 세계 4위 방산 강국인 한국이지만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모든 무기체계를 외국에 의존해오던 나라였습니다. 제대로 된 전차나 자주포는커녕 소총 하나도 만들지 못했던 한국이 이제 북극권 한복판에서 나토 사무총장의 손가락이 사격 버튼을 누르는 그 영광의 무기를 만들고 있으니 단순히 그냥 무기를 잘 판다는 수준을 넘어 이제 무기를 정의하는 나라가 됐다는 신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토 표준을 만드는 자리에 한국이 앉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영하 30도 진흙탕에서 검증된 표준, 나토 사무총장이 직접 인증한 표준, 그 표준에 K가 붙어있다는 사실 정말 웅장히 가슴에 집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이쯤 되면 솔직히 중국도 K9 사고 싶을 듯. 눈길을 사로잡는 거대한 장비 AS-9 헌치맨은 제3여 단의 새로운 포병 시스템입니다. 매우 큰 향상이며 잠재적 적국에 대해 사거리 우위를 제공합니다. 이 장비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내부는 대포라기보다 우주선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향해 기술적 도약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지난 4일 호주 남부의 포트 웨이크필드 시험장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바로 호주 빅토리아주 질롱 공장에서 생산된 호주판 K9 AS-9 헌치맨의 첫 실사격 순간이 포착된 것인데요. 이를 현장에서 지켜보던 호주 육군 고위 관계자들과 현지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는 AS-9의 압도적인 위용에 싱글벙글 극찬을 쏟아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단순히 신형 무기 하나 도입한 듯한 느낌이 아닌 감개무량하다는 반응을 내고 있는데 이는 AS-9의 첫 사격이 곧 그동안 기형적인 포병 구조를 안고 가야 했던 호주 육군 포병의 잔혹사를 종지부 찍는 순간이자 인도태평양 정세와 중국의 남중국해 침략 야욕을 통째로 뒤흔들 거대한 반격의 서막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체 이 첫 실사격 뒤에 어떤 거대한 반전이 숨어있는지 오늘 빠르게 한번 살펴보죠. Let's get it. 전 세계에서 6번째로 큰 대륙 국가인 호주, 경제력, 군사력 모두 글로벌 최상권인 나라이지만 AS-9이 첫 생산되기 전까지 보유하고 있던 자주포는 무려 0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호주 육군 포병의 주력은 미국산 M777 155mm 견인포였는데요. 물론 온갖 전장을 다 누비고 다닌 무시할 수 없는 노장으로 티타늄 설계에 무게가 단 4톤에 불과해 지누크 헬기에 대롱대롱 매달아 오지에 툭 떨어뜨려 놓고 쏘기에는 이만한 무기가 없긴 합니다. 중동의 사막이나 아프가니스탄 바위산에서 테러리스트를 잡을 때는 이 가벼운 견인포로 재미를 아주 많이 보기도 했죠. 게다가 호주군은 환경적 특성상 견인포를 어쩔 수 없이 고수해왔습니다. 우리 땅은 너무 넓고 도로는 없으니 기름 많이 먹고 정비하기 까다로운 무거운 자주포는 필요 없고 오히려 헬기로 가벼운 견인포를 신속하게 나르는 게 최고다 라며 견인포 체제를 추구해왔죠.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실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호주군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되었는데 현대 정규전에서 포를 쏘는 순간 적의 대대적인 대포병 레이더와 자살 드론이 단 몇 분 만에 발사 위치에 좌표를 따내고 그 자리에 수십 발의
발의 반격탄을 쏟아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M777 견인포는 트럭에서 포 분리하고 땅에 고정하고 조준경을 보며 수동으로 방열하는 데만 한 세월이 걸리는지라 포 다 쏘고 도망치려고 해도 병사들이 맨몸으로 다시 들어 포를 접고 트럭 뒤에 매달아야 하죠. 적의 반격탄 파편이 사방으로 날아다니는 상황에서 장갑판 하나 없는 맨몸의 견인포 병사들은 그야말로 가장 손쉬운 타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의 격차를 뛰어넘기 위해 호주가 선택한 AS9 헌치맨. 이 녀석은 탄생하자마자 전세계 자주포 역사상 사상 최고의 스펙을 갖춘 괴물로 등극하게 됩니다. 현재 전세계에 깔린 K9 계열 자주포만 무려 2,400문이 넘어가는데 단언컨대 그 수많은 K9 중에서도 호주의 AS9이 가장 압도적이고 화려한 풀옵션 스펙을 자랑하죠. 호주군의 까다로운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한화가 자랑하는 방산 신기술과 글로벌 최첨단 장갑 기술들이 대거 최초로 탑재되었는데요. 에어컨과 원격 사격 통제체계 RCWS는 기본에 측면 방어력을 기존 K9의 나토 레벨 2에서 스테낙 4569 레벨 3로 한 단계 완전히 업그레이드했습니다. 30m 코앞에서 날아오는 7.61mm 기관총 철갑탄까지 튕겨내는 무지막지한 떡장갑을 두른 거죠. 여기에 머리 위로 떨어지는 대전차 자탄을 막기 위해 상부 방어력도 극대화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플라산에 고무 돌기형 비대칭 용입 장갑을 교차 적용하는 신의 한 수를 두게 되는데 자탄이 상부에 격돌하는 순간 기폭 메커니즘을 통째로 교란해 자체를 보호하는 최첨단 기술이죠. 하이라이트는 하부 쥐뢰 방어인데요. 자주포 역사상 최초로 6kg급 항공 살포식 쥐뢰를 방어할 수 있는 나토 레벨 2 수준의 쥐뢰 방어 능력도 갖췄습니다. 원래 K9 같은 평명형 궤도 차량은 하부 포갑 분산이 극도로 어려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금속과 세라믹, 고무 복합재를 융합한 볼트 체결식 경량 지뢰 방어 키트를 독자 개발해서 바닥에 깔아버렸죠. 그런데 말입니다. 호주가 원하는 이 미친 스펙들을 다 때려넣다 보니 생각지도 못한 심각한 문제가 터졌는데 바로 차량의 최종 무게가 기존 K9보다 5톤이나 무거워진 52톤으로 치솟아버렸죠. 특히 호주 국방부가 기갑 차량의 무게에 대해 아주 지독한 노이로제와 발작 버튼을 가지고 있는 군대라는 점에서 사업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는데요. 4년 전 호주 육군이 독일제 복서 차륜형 장갑차를 들여왔을 때 여기에 호주군 취향대로 무거운 랜스 포탑을 올리고 이스라엘제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까지 주렁주렁 달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혹했죠. 무게가 차량 한 개를 추가해버리면서 하부 구동계와 서스펜션이 도저히 버티지 못했고 결국 미사일 장착 프로젝트 자체가 통째로 꼬이면서 호주 국방부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무기 하나 잘 굴려보려다 무게의 저주에 걸려 거액을 날릴 뻔한 끔찍한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주포라는 녀석이 장갑차보다 훨씬 무거운 52톤이라니 호주 군부 내부에서는 또다시 복서 장갑차 사태가 터지는 것이 아니냐며 비판과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방사는 이 52톤의 저주를 비웃기라도 하듯 완벽하게 해결해내었는데요. 그 비결은 바로 K9 차체가 가진 압도적인 안전성과 정신나간 설계 덕분이었습니다. 사실 K9 차체의 대단함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요. 지금처럼 K9이 완성본으로 전세계를 지배하기 훨씬 전인 2014년 폴란드는 자신들의 신형 크랩 자주포를 만들다가 포탑의 무게를 차체가 버티지 못해 반동 제어 실패는 물론 균열이 가고 퍼지는 대재앙을 겪고 있었죠. 그때 폴란드가 전세계를 돌아다니며 해결 방안을 알아보던 중 전격적으로 수입해간 게 바로 한국의 K9 차체만 따로 떼어낸 플랫폼이었습니다. 영국제 무거운 AS-90 포탑을 얹고도 아무런 문제없이 야지를 시속 70km로 날아다니며 현재는 우크라이나 전장까지 지배해버린 그 마법의 차체로 불리게 되었는데 이 괴물같은 내구성이 이번 호주 AS9에서도 다시 한번 완벽하게 증명된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의 STX 엔진이 내구성을 극한으로 다듬은 1000마력급 파워팩과 S&T 다이나믹스가 독자 개발해낸 순수 한국산 X1100 5A 자동 변속기 그리고 지면의 충격을 완벽하게 흡수하는 유압식 현수장치 콤보가 결합하니 52톤짜리 거구가 거친 호주 황무지를 마치 고급 세단처럼 부드럽고 맹렬하게 기동하면서 그 깐깐한 호주군이 시행한 모든 테스트를 완벽하게 통과하는 대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이렇게 기술적으로 뛰어난 건 알겠는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남습니다. 아니 그래도 호주는 접경국이 없는 사면인 바다인 섬나라가 아닌가? 저 무겁고 거대한 궤도형 자주포를 대체 무슨 수로 바다 건너로 나르고 어디다 쓰겠다는 건가 하는 질문입니다. 일반적인 공군 수송기 C-17에는 이 무거운 AS9이 한 번에 딱 한 대밖에 안 들어갑니다. 수송기로 감질나게 날아서는 전면전 수준의 포병 부대를 전개하는 게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런데 여기에 호주 육군의 독단적이면서도 허를 찌르는 반전 교리가 숨어 있습니다. 호주는 역사적으로 자국 본토 안에서 전쟁을 치른 적이 거의 없는데요. 그들의 주력 전략은 언제나 동맹국과 함께 바다 건너 해외로 나가서 싸우는 원정군 중심이었습니다. 그런 호주가 최근 가장 경계하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는데 바로 중국의 남중국해 및 남태평양 도서 지역, 요새
유세화와 진출이죠. 만약 태평양의 징검다리 같은 섬들이 중국의 수중에 떨어지면 호주의 해상 물류망과 안보 라인은 통째로 목이 졸리게 됩니다. 이에 호주군은 이 바다 위의 전쟁을 위해 공군 수송기 대신 해군 대형 상륙함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호주 해군은 웬만한 항공모함 체급에 맞먹는 약 3만 톤의 캔버라급 대형 강습 상륙함을 2대나 보유하고 있죠. 이 배들은 거대한 지하 가판을 가지고 있어서 52톤짜리 AS-9 자주포와 AS-10 탄약 운반차를 한꺼번에 집어넣고 바다를 건널 수 있습니다. 캔버라급의 중장비 가판 순수 면적은 약 1410제곱미터인데다 웰덱 공간까지 전부 중장비 적재용 가판으로 전환하면 가용 면적이 약 2400제곱미터로 길이 12m, 폭 3.4m인 AS-9을 최대 58대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군사작전에서는 차량을 테트리스하듯 딱 붙여서 싣지 않고 보통 전체 공간의 70%만 실제 적재 공간으로 잡기에 상륙함 한 대의 포병 전력을 최대로 꽉 채운다면 AS-9 자주포 24대, AS-10 탄약 운반차 12대, 지휘 차량 등을 합쳐 총 36대에서 40대 수준의 한 개 포병 연대 완편 전력을 통째로 집어넣는 것이 현실적인 최대 수송 수치가 되겠죠. 그러므로 호주에게 AS-9은 땅에서 굴리는 일반적인 자주포가 아니라 배에 실려 전세계 바다를 건너가 적의 숨통을 끊는 원정형 기습 해안포라고 정의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집트가 방어용 해안포로 K9을 사용한다면 호주는 공격용 해안포로 사용하게 되는 격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 지금 호주 현지 반응은 그야말로 역대급으로 뜨거운데요. 20년 격차를 한방에 업그레이드, 그간 뒤처진 포병의 중요성을 되찾고 심지어 적 심장에 강력한 타격을 꽂는 게임 체인저인데 그걸 자기 손으로 조립해서 자기 땅에서 찍어내니 좋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죠. 실제로 연일 언론에서 국방 혁신의 아이콘으로 데스특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눈길을 사로잡는 거대한 장비. AS-9 헌치맨은 제3여단의 새로운 포병 시스템입니다. 이 자주포는 대구경 포탄을 정밀하게 발사하며 사거리는 최대 40km에 달합니다. 매우 큰 향상이며 잠재적 적국에 대해 사거리 우위를 제공합니다. 시속 60km로 주행할 수 있으며 승무원들은 장갑차 내부에서 더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차량 내부에서 완전히 보호받은 상태로 운용할 수 있어 소화기 사격이나 잠재적인 대포병 사격으로부터 안전합니다. 헌치맨은 강력하게 타격하고 신속하게 이동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사격 후 다시 기동하는데 한 60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보통 사격 후의 포병은 적이 반격을 시도하는 대포병 사격에 취약해집니다. 따라서 더 빠르게 이동할수록 적의 포탄이 떨어지는 지점에 머물지 않게 되므로 실제로 훨씬 더 안전해집니다. 헌치맨의 첫 비행 시험은 현재 타운즈빌 야전 훈련장에서 진행 중인 서던 자카루 훈련을 통해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4연대는 향후 총 18대의 차량을 운용하게 됩니다. 이 장비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내부는 대포라기보다 우주선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향해 기술적 도약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파카판에서 AS-9 헌치맨 자주포의 첫 실전 배치를 위한 첫 번째 사격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106포대 전체 병력이 훈련에 참여하여 차량 운전, 장전, 그리고 임무 수행을 위한 포탑 조준에 대한 자격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AS-9 헌치맨은 자주포입니다. 기본적으로 궤도형 장갑차 위에 포를 얹은 형태라고 할 수 있죠. M27과는 다르지만 훨씬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제가 가장 크게 느낀 차이점은 기동성과 생존성입니다. 그런데 호주의 분위기가 뜨거워질수록 그 모습을 지켜보는 중국 군부는 그야말로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호주가 이 무기를 가지고 펼칠 남중국해 기습 타격 시나리오가 자신들의 목을 정확히 겨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현재 남중국해 스플래틀리 군도에 미스치프 암초와 같은 산호초에 흙을 부어 거대한 인공섬을 만들고 그 위에 방공 미사일과 대함 미사일, 장거리 레이더를 빽빽하게 깔아 요새화해 두었습니다. 서방 지형의 전투기나 군함이 근처에 접근조차 못하게 막는 일명 A2AD 전략인데요.
있는데요. 하지만 호주군이 AS9을 들고 오면서 이 요새화 전략에 거대한 치명타가 생겼습니다. 미스치프 암초에서 남서쪽으로 고작 35km 정도 떨어져 있는 라이복 암초를 기점으로 펼쳐질 비밀 시나리오 때문인데요. 평소 라이복 암초는 만조 때 바다에 가라앉는 황량한 산호초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물이 빠지는 간조 타이밍이 되면 넓고 평평한 산호초 안반이 위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미 해병대와 호주가 합작한 최신 교리인 EABO로 히트앤런 기습 포격 전술의 거점이 됩니다. 물이 빠진 짧은 간조 타이밍에 상륙해 방어가 불가능한 포탄 샤워를 수십 발 쏟아붓고 물이 차오르기 전에 귀신같이 배 타고 도망치는 이 지옥같은 게릴라 포병 전술 앞에서는 중국의 물량 공세도 무력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중국 군부가 괜히 발칵 뒤집힌 게 아닙니다. AS9은 바퀴가 아니라 무한궤도 차량인데요. 넓은 궤도가 무게를 분산해주기 때문에 물이 빠진 간조 시기에 넓고 평평한 산호초 안반이라면 충분히 기동하고 버틸 수 있습니다. 자주포들이 자리를 잡고 포신을 미스치프 암초를 향해 정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분이 채 안 되죠. 여기서 AS9이 쏘는 무기는 155mm GPS 유도포탄 M982 엑스칼리버와 하나가 완성한 신형 사거리 연장탄입니다. 특히 사거리 연장탄은 최대 사거리가 54km 이상에 달하는데 라이복 암초에서 미스치프 암초까지의 거리가 35km 내외이므로 사거리 마진이 무려 14km나 남는 포격 스위스팟이 형성됩니다. 중국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남중국해의 인공섬 주변에도 불과 수십 킬로미터 밖에 수십 개의 섬들이 촘촘하게 박혀있죠. 이 거리에서 자주포 내부에 사격 통제 컴퓨터가 버튼 하나로 정밀 유도 신호를 입력하면 포탄들이 하늘로 날아가 중국 인공섬 요새의 핵심 심장부인 대형 레이더 안테나와 미사일 발사대, 활주로 등을 정확하게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한 미사일은 덩치가 커서 중국 군함의 방공미사일이나 기관포에 걸려 요격당할 확률이 있지만 시속 마하의 속도로 가차없이 내리꽂히는 수십 발의 155mm 포탄은 현존하는 그 어떤 중국 군함의 방공 시스템으로도 요격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결국 새롭게 떠오른 EABO라는 거대한 판에서 호주 육군의 AS9 헌치맨은 작전 성패를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주역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미친 작전이 실현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이 바로 한국산 장갑차 AS-21 레드백이 될 예정입니다. 호주군이 최전방 거점에 기습 상륙했을 때 중국군도 뭐 가만히 있지 않겠죠. 특수부대를 상륙시키거나 자살 드론을 보내 호주군 포병 진지를 기습하려 할 때 그들을 전면에서 억제하는 것이 바로 하나가 만들어 호주에 수출한 세계 최고의 장갑차 레드백입니다. 무엇보다 이 둘의 조합이 가진 시너지가 가히 사기적이라는 건데요. 바퀴가 달린 차륜형 장갑차들은 태평양 섬들의 거친 뻘밭이나 모래사장에서 바퀴가 빠져 고립되기 쉽지만 AS9과 레드백은 둘 다 강력한 궤도를 장착한 헤비급 형제들입니다. 게다가 두 차량은 엔진 계열과 구동계 부품의 상당수를 공유하기 때문에 보급이 극도로 제한되는 외딴섬 작전에서 부품을 서로 돌려 써가며 정비할 수 있는 군수 지원의 엄청난 강점까지 가지게 됩니다. 즉 중국 함대와 인공섬 요새를 두들겨 패는 호주형 EABO 전략을 한국산 기가 플랫폼을 통해 완벽하게 완성해낸 것이죠. 과거 호주 포병은 돈만 많이 먹고 쓸모없다며 20년 동안 자주포 한 대 없이 견인포만 굴리던 외로운 방산의 변두리 약자였습니다. 기술과 환경의 한계에 묶여 실용성은 없이 눈치만 보던 보직이었는데요. 한국도 6.25 전쟁이라는 아픔을 겪고 포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해 오늘날 포병 민국이라는 타이틀을 얻기까지 피나는 노력이 있었듯 이 두 국가가 보여준 오늘의 반전 스토리는 그야말로 가장 완벽한 역전극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을 향해 매섭게 겨누고 있는 K9 썬더의 포시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대한민국 방산의 기술 독립 선언이자 호주 육군의 위대한 부활을 알리는 가장 완벽한 증거가 되고 있죠. 오늘의 한 줄 평, 자다가 충동 소리에 잠들 시진핑이면 개추.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